이제 4주차 3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2교시 말미에 일본 전자업체의 사업 재편에 대해서 마쓰시다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표 6-3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뇨의 경우에도 차세대 집중사업으로 태양광 발전판, 차세대 2차 전지에 집중하면서 통폐합을 시킨 게 휴대전화 및 통신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철수한 바 있습니다. 히타치의 경우에도 차세대 집중사업으로 원자로 등 공업용 전기설비를 선택하면서 PC 사업에 철수했고 HDD CRT 사업도 철수한 바 있습니다. 도시바의 경우에도 낸드 플래시 원자력 발전을 차세대 집중 사업으로 지적하면서 영상 및 음악 관련 자회사를 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하드에서 소프트로 디지털 산업의 중심축이 변화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디자인, 소프트웨어, 사용자 편의성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되고 있음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제품의 기술 진보가 소비자 니즈를, 소비자의 필요성을 앞서갈 정도로 너무도 신속하고 일성화되면서 하드웨어를 차별화하는 것만으로는 시장을 지배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즉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그만큼 대두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닌텐도, 애플의 경우를 예를 들겠는데요. 닌텐도의 경우에는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라는 컨셉에 입각해서 소니를 추월해서 게임 업계 1위가 되었습니다. 제가 강의를 통해서 여러 분 저의 80년대 유학 경험을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이 닌텐도의 이 게임기, 그 80년대 후반에 슈퍼 마리오라는 이 게임이 아주 미국에서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게임에 이제 게임기에 이제 그 소프트웨어가 있잖아요. 하나 이제 들어있고 한데 이 게임기가 당시로서는 상당히 비쌌습니다. 제 기억에는 저희 아들 이제 사주느라고 저도 이제 같이 이제 게임하면서 참 즐거운 그런 추억인데요. 당시로서 한 100불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이 100불이라는 게 지금의 환율로 치면은 한 12만 5천 원 정도 되는데요. 당시에도 한 10만 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거의 30년 넘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1980대 후반이니까 거의 30년도 좀 넘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10만 원에 가까운 돈이 아니까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그래도 고금을 유학생이라는 그런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애한테 어떻게든 잘해주고 싶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하에 참 집사람의 잔소리 많이 했습니다만 사후에 동의 안 구하고 사갖고 와서 참 잔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애하고 즐겁게 이 게임한 그런 참 추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닌텐도의 이 게임기 슈퍼마리오라는 이 소프트웨어 이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닌텐도가 드디어는 소니를 추월해서 게임 업계 1위가 된 바 있고요. 애플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절 더 잘 알고 있으리라 사용되는데 이미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에 돼 있죠. 애플이 결국은 혁신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갖춘 아이폰을 출시한 게 2007년인데요. 미국의 타임지는 2007년 최고의 발명품으로 아이폰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아마 이 아이폰은 21세기 내내 또 남은 시기에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지금 2020년이니까 거의 한 80년 남아 있는데 수많은 이런 혁신적인 제품, 혁신적인 기술들이 나오겠죠. 그러나 틀림없는 사실은 21세기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로서 결국 선정될 것임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21세기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으로 아이폰을 선택함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후발 기업의 경우에도 결국은 시장 선도 기업과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해서 시장 재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경우에는 휴대전화에서도 개방형 플랫폼 개발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결국은
MS가 주도하는 모바일 OS 시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금융산업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하면서 금융사나 펀드에 따라서 명암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서브프라임, 우리가 영어로서 프라임 그러면 우량이죠. 우량, 우수한. 여기서 서브라는 접두가 붙어서 반대말이 되는 거죠. 반대말이 돼서 결국 비우량하다는 얘기입니다. 비우량 모기지는 주택담보대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서브프라임 모기지란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인간의 탐욕이 또 도덕적 해이가 흔히 말하는 모럴 해저드라고 하는데요. 이 도덕적 해이와 결합될 때 이런 불행한 사태가 결국 초래될 수 있음을 우리가 2008년에 물론 그 전에도 우리가 목도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목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그 촉발시킨 요인이 바로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즉 금융기관에서 결국은 신용 창출을 하는데 금융기관은 고객들이 자꾸 이제 금융기관에 돈을 대출해 가서 그러한 예대마진의 차이로서 결국은 수익의 대부분을 가져가거든요. 물론 뭐 뛰어난 금융기관은 결국 본인들의 스스로의 투자로 인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만 가장 쉬운 돈벌이가 결국은 예금과 대출의 그 이자 차이로 인해서 얻게 되는 그런 수익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수혜를 자꾸 창출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래서 우량한 고객에게만 결국 대출하던 것이 자꾸 새로운 수혜를 찾다 보니까 비우량하지 않은 비우량 고객에게도 대출을 해줌으로써 결국 이런 리스크를 안을 수 있는 잠재적인 위기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죠. 바로 이것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인간의 탐욕, 그것이 도덕적 해이와 결합될 때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주택가격이 올라갈 때는 그나마 위기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올라갈 때는 뭐 투자자나 금융기관이나 손해볼 일은 없겠죠. 그러나 잘 알다시피 어떤 주택도 상품 아닙니까? 어떤 상품의 가격이 무한대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무기한 올라가지도 않고요. 그 언젠가는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 하락하는 시기가 오는데 이 하락하는 시기가 왔을 때 또 그것이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중장기화될 때 이런 어마어마한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인간의 탐욕이 도덕적 해이와 결합돼서 결국 불행한 사태가 2008년에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 위기입니다. 세계적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체계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한 결과 연간 110억 달러 이상의 사상 최대 순이익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세계적인 위기가 와도 모든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만은 이러한 위기를 잘 활용해서 결국은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는 기업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기업은 물론 뭐 기업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직면할 수 있는 긍정적, 부정적 요인들, 특히 이제 부정적 요인들에 대한 선제적인 어떤 조치를 취할 때 그 위기를 돌파하면 물론이거냐 결국 상당한 이익도 볼 수 있다는 그런 사례입니다. 반면에 대형 손실이 발생한 메릴 린치, 시티그룹, 스위스계 은행인 UBS 등은 최고 경영자가 정적적으로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의 현상은 글로벌 인수합병 시장에서 글로벌 M&A 시장에서 유럽 및 미국계 사모펀드의 영향력은 축소되고 중동 및 아시아계 국부펀드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국부펀드란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 중에서 외환보유의 기본적인 성격은 안정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죠. 주로 이제 미국 국채, 미국의 재무부나 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들, 여기에 금이나 이런 거에 주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뭐 외환 관리도 역시 안정성이 기본입니다만은 일정 부분은 또 수익성도 추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수익성을 강조한 외환 보유 중 일부를 결국 비교적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국부펀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영국의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가 2008년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걸프 협력위원회, 흔히 GCC라고 명칭됩니다. GCC는 걸프 코퍼레이션 카운슬로서 걸프 협력위원회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6개국이 있는데요. 거의 다 뭐 중동의 대표적인 산유국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이렇게 6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6개국의 2007년 해외 기업 인수 규모는 830억 달러로서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부펀드의 영향력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증대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세계 자동차 업계의 변화입니다. 도요타는 2007년에 세계 자동차 판매 1위로 부상했습니다. 지난 70여 년간 세계 1위를 자랑했던 결국은 미국의 GM이 내려오고 도요타가 부상했습니다. 이 자동차 산업관에서는 북미 지역 연구 시간에 제5주차부터 시작하는 강의 엑스에 나와 있는 2주차 강의가 되겠는데요. 거기서 북미 지역 연구를 듣는 수강생들에게는 이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미 자동차업계의 사업 구조 조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제 독일의 폴크스바겐이 지금 1위로 올라섰고요. 도요타는 2위로 내려왔고 이 두 기업이 1, 2위를 지금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세계 자동차 업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GM이 이제 3위로 내려왔고요. 뭐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지적하면 토요타는 2007년에 936만 대를 판매해서 70여 년간 부동의 세계 1위였던 미국의 GM의 926만 대를 추월하고 세계 1위 자동차 회사로 올라섰습니다. 또 다른 회사에서도 지각 변동이 일어났는데요. 미국 시장에서 도요타에게 이자를 넘겨준 포드도 결국 자회사인 제기어와 랜드로버, 이 랜드로버는 전 세계 SUV 이 매니아들에게는 그야말로 뭐 평생에 정말 한번 가지고 싶은 그런 차가 되겠죠. 랜드로버 차는 오프로드의 최강자 아닙니까? 그죠? 이 랜드로버 정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랜드로버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다임러 세계 대량 생산하는 차 중에서 가장 그야말로 전 세계인들에게 각인된 독일의 3사 중에서도 대표적인 벤츠, 다임러 벤츠도 2007년 5일에 크라이슬러를 상업펀드 서브로스에 분리 매각했습니다. 이게 뭐 인수할 때보다도 엄청나게 헐값에 매각했습니다. 따라서 다임러 벤츠도 크라이슬러를 인수하면서 엄청난 손실을 봤던 거죠. 결과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자동차 업계의 변화에 대해서는 북미 지역 연구 시간에 그 수업을 듣는 수강생들에게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2절은 글로벌 기업 환경의 변화입니다. 글로벌 기업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시간이 되는 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글로벌 기업들은 세계 경제의 장기 호황이 종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서 결국 글로벌 차원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힘의 이동, 즉 파워 시프트, 힘의 이동, 성장 추구의 변화, 성장 추구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즉 2010년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세계사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커다란 변화, 즉 메가 트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힘의 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계 경제에서 선진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로 감소하는 반면에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가, 즉 뭐 최근 들어와서는 인도, 브라질 뭐 이런 나라들이 되겠죠. 이런 나라들의 비중과 그 중요성이 해가 갈수록 확대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G20, G2 또 그 대변되는 신흥국을 대표할 수 있는 중국, 즉 각 지역을 대표하는 뭐 인도라든가 우리 여기 한국도 포함되어 있죠. 뭐 또 브라질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뭐 중동을 대표하는 터키,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또 동남아를 대표하는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각 대륙을 대표해서 참여한 G20, 흔히 그룹 오브 20, 즉 주요 20개국이라고 명명되고 있죠. 이런 이제 그야말로 지금 방금 설명한 힘의 이동을 잘 설명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는 성장 축의 변화입니다. 즉 지속 가능한 성장을 기업이 국가가 확보하기 위해서 결국 미래지향적 사업 구조로의 전환을 추구해야 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즉 미래지향적인 사업 구조가 뭘까요? 흔히 우리가 앞에서도 잘 살펴봤습니다만은 소프트화 되어가는, 즉 제조업도 서비스화 소프트화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환경 친화적인, 그죠? 그 다음에 건강을 고려하는, 즉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부분이 결국은 앞으로 결국 기업들에게 있어서 또 그 기업들의 경쟁력이 곧 산업의 경쟁력, 국가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이런 거에 있어서 결국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글로벌 기업 환경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몇 가지 지적할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신흥시장 공략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즉 선진시장이 침체 국면으로 직면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은 대안으로서 신흥시장, 흔히 말하는 이머징 마켓이라고 그러는데요. 신흥시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신흥시장은 뭐 우리가 아까 중국도 그렇지만 중국, 브라질, 인도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그다음 남아프리카 공화국, 터키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인도네시아 대표적으로 이제 지칭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신흥시장이 개방화와 고성장에 힘입어서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신흥시장의 경제성장에 따른 신소비 계층이 등장하게 되고 이러한 신소비 계층의 소비 패턴이 그동안에는 생계 위주에서 삶의 질 위주로 변화하면서 신속하게 산업의 재편, 소비의 패턴이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삶의 질을 중요시한다. 삶의 질을 중요시한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직업을 가져야 되고 직업을 가진다는 얘기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냥 거기에 매몰돼서 그야말로 생활하는 것보다는 또 그 자기가 가진 직업군에서 훌륭한 또 경쟁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여가의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여가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여가를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또 결국은 각 개인의 소비자뿐만 아니라 산업적, 국가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여가의 활용은 개인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결국 여행이라든가 건강 측면이라든가 기타 기여활동이라든가 물론 지금은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격리되고 뭐 제한적으로 각국이 정말 지금 뭐 치열하게 지금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언젠가는 이것도 종료가 되는 시점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힘들겠지만 결국 다시 우리가 일상적인 정상적인 활동으로 돌아올 때 역시 기업들은 이런 변화에 역시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는가가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기존의 브랜드 파워를 기반으로 해서 현지 소비자에게 매력적인 상품을 기획하고 출시하게 되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기업의 업종이 기존의 제조뿐만 아니라 금융, 물류 등 서비스 업종으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표 6-6에 글로벌 기업의 신흥시장 전략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토요타, 골드만삭스, 페덱스, 월마트의 사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언급하면 토요타는 역시 신흥시장을 공략하는 거에서 일단 신흥시장의 소득 수준이 결국 낮음을 인식해서 중저가 자동차 수요를 겨냥해서 초저가 차종을 개발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초저가 모델 생산을 위해서 인도에 공장을 신설하게 되고 우리 현대자동차는 일찍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시장에서
굉장히 놀라운 성과를 나타내고 있죠. 골드만삭스의 경우에도 아시아 사업의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친디아, 흔히 차이나 플러스 인디아를 이제 합성어죠. 친디아 지역의 부동산 투자 펀드를 결국 2007년 10월에 출시한 바도 있습니다. 즉 신흥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페덱스의 경우에도 필리핀 수비크에 있던 기존의 아시아 태평양 본부를 중국의 광저우에 이전한 바 있습니다. 즉 중국이 그야말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신흥시장의 교두부라는 얘기죠. 월마트의 경우에도 중국 내 매장 수를 2배로 증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고 2008년에는 인도에 1000매장을 개점하고 여기는 뭐 표현은 안 나왔지만 브라질 시장에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결국 글로벌 기업, 로컬 기업, 아시아권 신흥 글로벌 기업들은 결국 신흥 시장을 누가 차지하는가에 대해서 무한 경쟁을 전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고가, 고기능 제품, 고가의 고기능 제품, 로컬 기업은 저가, 저기능 제품, 이런 시장에 그동안의 인식에서 탈피해서 서로 상대 기업의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르노-니산은 인도에서 $3,000 이하의 자동차를 출시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 인도의 대표적인 재벌 그룹인 타타 그룹이 결국 자국 시장을 자동차 시장 공략에서 결국 우리 돈으로 치면 한 250만 원 정도의 자동차를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로컬 가전기업들 하이센스, 스카이월스, TCL 등도 결국 굿 이너프 LCD TV를 집중적으로 판매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굿 이너프 제품이란 프리미엄 제품은 아니고요. 프리미엄 제품보다는 저렴하지만 품질은 보통 이상인 제품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신흥시장에도 결국 최상류층은 가장 프리미엄 제품을 선호하죠. 자동차의 경우, 전자제품의 경우 결국 뭐 유럽의 결국 기업들이 최상위 제품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뭐 패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5에서 한 10% 정도의 최상위 소득층은 여전히 글로벌 프리미엄 제품을 선호하지만 여기에 중산층들은 역시 소득 수준의 영계에서 프리미엄 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층한테는 굿 이너프 제품이 충분히 매력적으로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중국, 인도 등 결국 아시아계 신흥 글로벌 기업들도 선진 시장보다 신흥 시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시장 쟁탈전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의 경우는 중국과 인도와는 차별적으로 이미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 시장에서 어필할 수 있는 제품도 충분히 우리가 출시하고 있죠. 다만 이제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무역과 통상이 국가 GDP를 올리는 핵심 수단이 되고 그것이 우리 소득과 결국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서 가장 힘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선진 시장만 의존해서는 되지 않죠. 따라서 선진 시장을 포함해서 중소득 국가, 저소득 국가에도 우리는 전방위적으로 진출해서 각각의 지역에 적합한 결국은 맞춤형 상품을 개발해서 제공해 왔으며 이러한 결과 결국 우리가 $30,000도 넘어가는 그런 소득을 올릴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신흥시장만 추구해서도 안 되고 선진, 그 다음에 중소득 국가, 신흥시장 모두 다 결국 선택될 수 있는 그런 맞춤형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제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더욱더 이것이 기업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필수 불가결한 성장 전략이 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이제 참고적으로 신흥 글로벌 기업의 특징으로서 3가지를 지적하겠는데요. 제가 올려드린 자료에 참고 1에 있습니다. 신흥 글로벌 기업의 특징은 기존의 글로벌 기업에 비해서 신흥 시장의 소비 및 정책 환경에 보다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당연하겠죠. 이 얘기는 결국 자기가 속한 지역에 결국 정부의 정책 환경,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의 소비 패턴에 더 잘 알게 되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둘째로 특징은 일단 신흥시장 진입에 성공하게 되면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선진국의 자금, 인력, 경영 노하우를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존의 글로벌 기업의 경우 대체적으로 위험이 크고 규모가 작은 신흥시장 진입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4주차 3교시 수업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 5주차 강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프라인이 될지 온라인이 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강의 계획서, 제가 제공한 강의 계획서에 따라서 진행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